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9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헬로윈데이가 새로운 고비로 떠오르면서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 접종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독감 백신과 사망 사례의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믿고 예방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대선 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집계 때문에 사망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한 반면 바이든 후보 진영은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야간 식당 운영 금지와 체육관, 영화관 폐쇄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로마와 나폴리에서는 통행 금지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스페인 역시 야간 통행 금지를 포함한 국가 경계령을 내년 봄까지 다시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9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5,955명, 사망자는 추가 발생 없이 4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9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8명이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집단 감염 역량 등으로 경기에서 65명이나 확진됐고 서울 20명, 인천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3명, 대전과 충북, 충남에서 각각 1명씩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추가 없이 누적 53명을 유지했고 완치 환자는 36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23,905명에 달합니다. 한편 신규 해외 유입은 25명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이 시작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0에서 2021 절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기간은 코로나19 동시 유행 가능성과 독감 유행 기간, 접종 뒤 항체 생성,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할 때 생기는 이익이 훨씬 크다며 예방접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는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내원 전에 알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독감 예방 백신과 사망 사례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고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 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됩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이번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오부제를 실시합니다. 상세한 현장 접수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하단에 현장 접수처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26만 명에게는 다음 달 6일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네, 우리나라를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어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입니다. 고인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심폐소생술을 받고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져 6년 5개월 동안 투병해왔습니다. 고인은 부인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차녀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삼성은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17호실로 정해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을 받을 것이라면서 수도권 집합 금지 명령으로 장례식장을 50명 이내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 등 외부인 조문은 건물 밖에 줄 서 한 명씩 입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은 내부 시스템에 마련된 온라인 추모관을 통해 차분히 추모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사장단은 26일 오전 10시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8일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타계한 이건희 회장은 27년 동안 삼성그룹을 이끌면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 삼성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부문 등에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12월 선대 이병철 회장에 이어 삼성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1974년 반도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할 당시 삼성 계열사 이사였던 고인은 개인 재산을 털어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1차 오일 쇼크 여파로 세계적 업체들이 구조 조정을 벌일 당시 과감한 투자로 미래 경영에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개발에 성공하며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올라선 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줄곧 지켰습니다. 1993년에는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발언을 통해 신경영을 선언하고 재창업에 가까운 경영 혁신에 났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다 바꿔라는 충격적인 선언으로 그룹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은 1995년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휴대전화 15만 대를 모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의 경쟁력을 일군 결정적인 발판이 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떤 미래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굉장히 삼성그룹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신경영은 삼성그룹의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적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삼성은 최근 권위 있는 업체의 조사 결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 처음으로 5위권에 들며 세계적 기업으로 위상이 더욱 올라갔습니다. 27년 동안 삼성을 이끈 고 이건희 회장.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임 때 약속을 결국 지키고 영면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삼성전자를 세계 인류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 경영의 핵심입니다. 고비 때마다 던진 이 회장의 화두는 삼성은 물론 한국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도에 홍성혁 기자입니다. 소니 438달러, 삼성 348달러. 1993년 삼성과 당시 인류 기업의 격차는 TV 가격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자고 외쳤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삼성에
이건희 회장은 일침을 가합니다.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1류는 절대, 내 말에 절대라는 용어를 여간해서 잘 안 써요.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합니다. 그것도 완전한 탈바꿈을 요구합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년 만에 복귀한 이건희 회장이 다시 꺼내든 것은 위기론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앞만 보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 1등 제품이 20개에 달할 정도로 삼성이 성장했을 때에도 1등과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 불어넣은 이 주문은 삼성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충남 천안 지역의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건 2년 8개월 만인데요. 천안시를 비롯해 주변 지자체들이 집중 방역에 나섰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건 지난 2018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확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분변 채취 지점에 대한 출입을 막고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42곳의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 3주간 이동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진 판정으로 검출 지점 반경 500m 이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통제 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식용란을 반출할 때는 임상 관찰과 간이 검사를 거쳐 이동 승인서를 발급받아 시행하도록 했고 분변 반출도 금지했습니다. 부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2개 공동 방제단을 꾸려 축사 소독과 생석회 살포 등 농가 소독을 진행하고 이 지역으로 통하는 길목 2곳에는 통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인근 아산시와 세종시도 방역 차량을 동원하고 방역 초소를 설치해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AI 발생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가금류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차단 방역에 나서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요즘엔 농사도 기계화가 많이 되고 있지만 들깨 농사는 수작업 과정이 많아 기계화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농기계를 개발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밭 일항과 고랑을 지나며 들깨를 심고 있는 농기계. 자동으로 일항에 구멍을 내고 들깨 모종을 심습니다. 수확 시기가 된 들깨도 새롭게 개발된 농기계가 쉽게 베어 가지런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모종을 내고 낫으로 직접 베어야 할 들깨 수확을 농기계가 대신합니다. 나시로 다 벼서 또 널어서 이 도르깨로 다 떨었는데 지금은 탈곡기로다가 직접 해서 엄청 인건비도 저렴하게 되고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됩니다. 베어진 들깨 줄기에서 들깨 탈곡도 수작업에서 농기계로 바뀌었습니다. 들깨밭 대부분은 일항과 고랑이 고르지 않아 일반 농기계를 사용하고 싶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농기계는 맞춤형 작업은 물론 이물질 제거, 선별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됨으로써 그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또 노동 강도도 줄여줌으로써
보다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들깨 농사의 기계화로 작업 시간과 노동력이 절반 이상 줄였다는 게 농촌진흥청의 시범 사업 결과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 의견 수렴과 기술 보완을 거쳐 들깨 기계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CNN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독감 같은 전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과 치료제처럼 코로나19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마스크 착용이나 봉쇄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미온적 입장을 취했지만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명시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미국 내 확진자가 하루 8만 명을 넘기면서 재급증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명을 내고 바이러스에 패배했다고 백기를 흔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해 하루 8만여 명이 연일 이어지면서 대선 전에도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 현장 유세 강행군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대응 실패를 보여준다며 공격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환자가 연일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부 중심으로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문제는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합주 등 현장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자가 많은 것이 병원에서의 집계 방식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병이 사망 원인이어도 코로나에 걸렸다면 코로나 사망자로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단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확진도 그만큼 줄 것이라며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ome countries they report differently. If somebody's sick with a heart problem and they die of COVID, they say they died of a heart problem. If somebody's terminally ill with cancer and they have COVID, we report them and you know. 민주당으로서는 공격하기 좋은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And yet again, they're suggesting to the American people that this is like the flu, when we have known from the beginning, and they knew since January, that it's 5 times more deadly than the flu. 해리스 후보는 그러면서 참모가 확진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유세를 당분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이번 달 중순 참모가 코로나19에 걸리자 자신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흘 동안 유세를 중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최고 감염병 전문가로 통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12월 초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25일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여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인구의 상당 비율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19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그건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기구 수장들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의 독점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4일 세계보건정상회의 온라인 연설에서 각국이 자국민을 우선 보호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효과적인 백신이 나왔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선의 방법은 일부 국가 전체 국민을 접종하는 것보다 모든 국가의 일부 사람들을 접종하는 것이며
백신 민족주의는 세계적 대유행 사태를 연장할 뿐 단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종식을 위해선 전 세계 감염병 고위험군들에게 우선 접종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탈리아가 야간 식당 운영 금지와 체육관, 영화관 폐쇄 등 봉쇄에 준하는 고강도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야간 통행 금지 등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이동호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을 넘기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을 나타내는 확진율은 13.1%로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면 13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 셈입니다. 다급해진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점과 주점의 야간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봉쇄 수준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Bar, gelaterie, pasticcerie, ristoranti chiuderanno alle ore 18, tutti i giorni compresi i festivi. Dopo le 18 però potranno continuare a operare. 영화관과 헬스클럽, 수영장 등은 전부 폐쇄됩니다. Secondo lockdown generalizzato, come quello che è accaduto e avvenuto in primavera, il paese non può più permetterselo. 스페인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하자 야간 통행 금지를 골자로 한 국가 경계령을 다시 발동했습니다. Se prohíbe la libertad de circulación de las personas desde las 23 horas de la noche hasta las 6 horas de la mañana en todo el país. 스페인 정부는 내년 봄까지 6개월 동안 국가 경계령을 발동하면서 최악의 보건 위기라고 실토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통행 금지와 영업 제한 등 각종 규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고삐 풀린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와 나폴리 등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가 잇따르는 등 시민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호나우지뉴는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호나우지뉴는 당분간 벨루 오리존치시에서 격리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나우지뉴는 형 후베르토와 함께 지난 3월 초 위조 여권을 가지고 파라과이에 입국했다가 적발돼 수도 아손시온의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거의 6개월 만에 풀려나 귀국했습니다. 위조 여권 파문과 수감 생활에도 호나우지뉴는 여전히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브라질 관광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호나우지뉴가 맡은 관광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24일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9천여 명으로 집계돼 누적으로 100만 8천여 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8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콜롬비아 인구는 5천만 명 정도입니다. 남미에서는 앞서 아르헨티나가 지난 19일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콜롬비아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남미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거셉니다. 미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페루와 멕시코의 누적 확진자는 각각 88만 6천여 명, 88만 3천여 명으로 수준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백신과 사망 사례 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접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되도록 예약 후 몸 상태가 좋은 날 방문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신분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